네, 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이 포스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애니메이션이죠. 일본어 그대로 읽어보면 센과 치히로의 카미카쿠시가 됩니다. 이 카미카쿠시라는 단어가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데요. 신이 숨겼다 이런 뜻이 있고요. 행방불명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죠. 오래전부터 있던 말이고 주로 아이들이 사라졌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사라졌지만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을 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텐구라는 신이 아이를 보이지 않게 감췄다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데서 유래가 된 말이죠. 사실 아이의 실종은 행동을 완전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런 특수성 때문에 부모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완전히 막기는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을 보호하려고 지키려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만큼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행방불명이라는 뜻의 카미카쿠시를 설명하는데 35초가 걸렸어요. 이 35초는 아이가 사라지는데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단어 하나 설명할 정도로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이번에 알아볼 사건은 이것보다 훨씬 빠른 20초 만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아동 실종 사건이고요. 아직 아이 상태나 범인이 누군지도 알 수가 없어서 미제로 남겨져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마츠오카 마사노부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전산 기업에서 일했고요. 유명한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알려져 있어요. 1989년에 외국계 컴퓨터 회사로 이직한 적이 있다는 걸 봐서는 능력이 굉장히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이는데요. 아내의 이름은 게이코라고 합니다. 둘이 결혼하면서 이바라키 현의 우시쿠시의 집을 사요. 여기서 아이 셋을 낳고 다섯 식구가 살게 되는데, 말한 대로 아빠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항상 출장과 야근으로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으로의 역할까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에게 같이 있지 못하는 게 미안했었다 그래요. 그래도 가족 관계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큰일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아내인 게이코의 엄마가 갑자기 사망한 거예요. 마사노부가 가족들과 바로 장례식에 갔죠. 장례식장이 마사노부 가족이 사는 이바라키 현의 우시쿠시에서 자동차로 10시간이나 걸리는 도쿠시마 현의 코마츠시마라는 곳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잘 끝났는데 아이 셋을 데리고 장시간 운전했잖아요. 그런데다가 아내는 모친상을 당했으니까 아무래도 친가족과 같이 있을 시간이 조금은 필요했겠죠. 그래서 바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아내 사촌의 집에 가게 된 거예요. 위치는 장례식장에서 1시간이 더 떨어진 츠루키초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기로 한 거죠. 다음날 됐어요. 1989년 3월 7일 오전 8시 15분, 마사노부는 아이들 3명과 친척 조카들을 데리고 아침 산책을 나갑니다. 아침 먹기 전이라서 오래 나와 있을 생각은 없었거든요. 10분 정도 아이들과 걷다가 집에 들어가는데 아이들부터 들여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현관문 앞에 도착하자 둘째 아들이 조금 더 밖에 있고 싶어 하는 겁니다. 첫째 딸과 막내 조카들만 먼저 들여보내기로 했죠. 막내는 2살이라 잘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직접 안겨줘야 했기 때문에 마사노부도 잠깐 집 안에 들어가긴 합니다. 금방 나올 거니까 둘째만 문 앞에 잠깐 세워두고 갔던 거예요. 이 시간이 20초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시 나와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사라졌다는 거죠. 4살이에요,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혼자 어딜 걸어갔어도 그렇게 멀리 가진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빠는 금방 찾을 줄 알고 혼자 동네를 한 바퀴 돌았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러자 온 가족이 다 나섰고 나중엔 소방대원들에게도 연락을 합니다. 2시간 동안 같이 수색을 했지만 그래도 찾지 못했어요. 결국 아이가 사라진 지 2시간 만인 오전 10시가 돼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경찰은 아이가 산에서 길을 잃었을 거라 판단하고 관할 경찰서의 절반의 인력을 동원합니다. 기동대, 마을 소방대원, 자원한 마을 사람들까지 100명 정도가 모여서 아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찾지 못합니다. 다음 날은 수색 인원을 2배로 늘렸는데도 실패했어요. 이대로 3개월을 계속 수색해봤지만 경찰이
단서나 뭐 아이 소지품, 뭐 흔적 하나 찾지 못했고요. 아직까지 이 사건이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 최대의 실종 미스터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20초 만에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자, 아이는 누구고 정확히 어떻게 사라졌으며 그동안 어떤 수사 내용들이 있었는지 알아볼게요. 사라진 아이, 1984년 9월 13일 생인 마츠오카 시냐라고 합니다. 사라질 당시 4살이었고요. 마츠오카 마사노부의 둘째 아들이에요. 누나와 동생이 있습니다. 사건 당시에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이거 말하자면은 친척집이 입구에 10m 높이 정도 되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을 올라가서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실종 당시 시녀의 키는 110cm 정도 됐습니다. 10m의 계단을 뭐 혼자서 오르내릴 수는 있겠지만 신체 조건상 이 속도가 빠르진 않겠죠. 마사노부의 증언대로라면은 10m의 계단을 다 올라와서 현관 앞까지는 도착을 했었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도. 그러니까 이 10m의 계단을 아이 혼자 내려가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면 20초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라졌어도 아빠 생각대로 금방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 수색 당시 경찰은 시냐가 산에서 길을 잃었을 거라고 추측했었는데요. 이유가 이 사진 보시면은 사건이 일어났던 트루키추오 마을의 위성 사진입니다. 빨간 지역이 시냐가 사라진 친척의 집 부근이고요. 위에 파란 줄은 전철이 있는 시내예요. 사건 당시 사진은 아니죠. 하지만 주변 환경이나 뭐 전철의 위치가 바뀐 건 아닙니다. 보이는 대로 시냐가 사라진 빨간 지역은 산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시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는 주택가가 이렇게 막 밀집된 그런 곳이 아니에요. 친척 집에서 100m 근방이 전부 논밭이었다고 합니다. 주택가가 없다는 건 목격자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웃끼리 잘 알고 있다는 뜻도 돼요. 사람이 적으니까. 그러면 수상한 사람이나 뭐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금방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사건 당시 동네 사람들은 수상한 차나 외부인은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4살인 아이가 혼자 10m의 계단을 내려와서 20초 만에 아빠가 찾을 수 없는 곳까지 사라졌다고 봐야 하는데 누군가가 납치했던 거라면 가족에게 연락을 해야겠죠. 아이 몸값으로 어떤 거래 시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경찰은 아이가 자발적으로 사라져서 근처 산속에 올라갔다가 뭐 길을 잃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성인의 경우도 음식 없이 도난되면 생존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라면 더 심각한 상황이겠죠. 경찰의 생각이 맞다면 아이는 산에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상한 건 3개월이나 근처를 수색해봤지만 아이 시신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외 사건의 경우를 보면 야생동물에게 공격당한 뭐 이런 흔적이라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입고 있던 옷이나 신발, 발자국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아무 흔적 없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건 결국 경찰의 생각은 틀렸고 다른 한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누군가가 아이를 데려간 겁니다. 유괴 사건이라는 거죠. 아이가 스스로 가출할 수는 없는 나이예요. 흔적 없이 혼자 사라지려면 납치밖에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범인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런 범인은 어떻게 범행 순간을 노릴 수 있었는지를 한번 또 따져봐야 됩니다. 아빠가 아침에 자식 셋, 조카까지 4명을 데리고 나온 상황이에요. 범인 입장에서 이 중 하나를 유괴하기 위해 노리면서 미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냐의 가족이 친척집에 왔다는 사실은 마을 사람들이 전혀 몰랐었고요. 알린 적도 없어요. 마을에 낯선 사람이나 차도 목격되진 않았다는 겁니다. 우연히 시냐만 문 앞에 혼자 서 있던 그 20초 사이에 또 다른 누군가가 이 앞을 지나갔다고만 봐야 할 것 같아요. 아직도 이 사람이 누군지 단서 하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카미카쿠시 사건이라는 거죠. 신이 아이를 숨겼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3개월의 수색 기간 동안 사실 수상한 전화가 한번 걸려오긴 했었다는 거예요. 아빠인 마사노부가 둘째 아들 시냐가 사라지고 9일 뒤입니다. 3월 16일 모르는 여성의 전화를 받는데 아내인 케이코가 집에 있는지를 물어봤었대요.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를 바꿔줍니다. 케이코는
엄마가 사망하고 다음날 아들까지 잃어버린 상태라 정신이 없었어요. 뭐 그 당시가 다 생각나진 않지만 이 여성은 사건이 일어난 장소인 도쿠시마현 특유의 사투리를 썼다고 그랬거든요. 자기를 세이케이 유치원에 다니는 나카하라 마리코의 엄마라고 이야기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이케이 유치원은 사라진 시냐의 누나가 다니던 곳입니다. 전화를 건 이유를 뭔지 물어보니까 아이가 사라지고 유치원에서 위로금을 모았는데 이걸 어느 쪽으로 보내면 좋을지를 물어보려고 전화했었대요, 이 여자가. 그러면서 시냐의 엄마는 언제 이바라키현 우시쿠시로 돌아오는지도 같이 물어봤었다고 합니다. 부부가 아직 아이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친척집에 있었거든요. 케이코는 아무 의심 없이 다음 날 3월 17일에 돌아간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이 전화가 다 가짜라는 겁니다. 며칠이 지나도 위로금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여자에게서도 전화가 걸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녀 엄마가 유치원에 전화해 보니까 세이케이 유치원에서는 위로금을 모은 사실이 없고 나카하라 마리코라는 아이도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여성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아이 엄마 친척집의 전화번호를 알아냈고 무슨 의도로 이런 거짓말을 했냐는 거죠. 이 사람을 찾아야 사건이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되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근접은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는 게 말투밖에 없어요. 사투리가 심했다는 거 하나입니다. 마사노부가 아이 아빠가 전화를 받았을 때도 도쿠시마 현 사투리를 쓰는 여자라고 말하면서 아내에게 전화를 바꿔줬었거든요. 통화 내용으로만 유추해보자면 이 여성은 부부가 둘 다 느낄 만큼 도쿠시마의 사투리가 강하고 마츠오카의 큰 딸이 다니는 유치원과 친척집의 전화번호를 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알 사람이면 평소 마츠오카 부부와는 가까웠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부부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봤을 때 답은 하나죠. 이 여성은 범인에 굉장히 가깝고 이 가족을 충분히 조사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건 전날 장례식에 간 사실을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사건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서 마츠오카 가족의 뒷조사를 했던 거라면 범인이 같은 지역인 이바라키 현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하지만 굳이 10시간이나 쫓아와서 익숙하지도 않은 장소에서 납치를 시도하기는 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장례식이 있던 도쿠시마 현에 살고요, 범인이. 여기서 마츠오카의 가족을 마주쳤을 이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장례식에서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이때 가족을 마주치면서 범행을 계획했고 아이를 납치한 뒤 뒷조사를 그 뒤에 했던 거라면 이야기는 나름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마츠오카 가족은 모르지만 이 장례식에는 올 정도가 되는 사람이 누굴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사라진 마츠오카 시냐의 엄마인 케이코의 사망한 그 엄마와 평소에 아는 사람 아니면 사건이 일어난 동네 사람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를 납치하고 나서 이 가족에 대한 정보를 범인이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가족이 언제 이바라키 현으로 돌아가는지 아이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시냐는. 그거는 부모들이 결정하는 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접 물어보려고 전화를 걸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가족이 집으로 돌아가는 날을 왜 알아야 되냐는 거예요, 범인은. 범행이 끝난 시점이에요. 아이를 납치한 시점이라 굳이 이걸 알아봐야 뭐 활용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어 보인다는 거죠. 20초 만에 사라졌다는 점에서 범인은 아직 아이를 납치한 그 친척집 근처에 데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완전히 사라지면 안전하게 다른 장소로 그때 이동할 뭐 이런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납치의 의도는 대체 또 뭐냐는 거예요. 단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봐도 모순이 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소문이 또 돌 수밖에 없는 거죠. 마츠오카 시냐의 친척이 범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척 중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이 납치했을 뭐 이런 가능성인 건데 이런 범행 동기로 일어나는 아동 납치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전화를 받았을 때 목소리를 알아보지 못했고 전화한 사람도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근거는 떨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아빠인 마사노부는 사건이 벌어지자 일을 그만두면서 아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전국에 실종 전단지 뿌렸고요. TV 출연하면서 사건을 알리려고 자기 연락처도 공개했어요. 그 뒤에 제보가 꽤 들어왔었다는 거죠.
중국에서도 신야를 봤다는 연락이 왔지만 대부분 도움은 되지 못했거든요. 그나마 현실성 있어 보이는 제보는 2개 정도 됩니다. 사건 8년 만인 1997년이에요. 요코하마에서 퇴근하던 직장인 여성이 지하철을 탔는데 우연히 옆에 앉은 아이 얼굴을 봤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사라진 신야와 너무 비슷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말을 걸어 보니까 어떤 아저씨에게 자기가 학대당하고 있었다고 말했다는 거죠. 아이의 옷도 더러웠고 뭐 손에 붕대도 감고 있었고 상처도 보여서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자기에게 연락하라면서 전화번호를 적어줬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아이에게 딱 한 번 전화가 온 적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제보가 있었고 2000년에 엄마인 케이코의 친구에게서 새로운 증언도 나옵니다. 사실 신야가 사라진 다음 달에 히와사초라는 도쿠시마현 남쪽 해안가에서 신야처럼 보이는 남자아이를 끌어안고 있던 수상한 30대 후반 정도의 남성을 봤었다고 합니다. 아이와 남성이 부모 자식 관계처럼 보이지 않아서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서 말을 걸어보려고 했는데 이 남자가 좀 피하는 듯한 태도였대요. 그러면서 흰색 승용차에 얼른 아이를 태우고 사라졌다는 거죠. 중국에서도 목격자가 있었다고 했죠. 이것 때문에 뭐 북한 공작원에 의한 납북설이나 뭐 중국에 팔려간 건 아니냐 이런 소문이 돌기도 했고요. 이것 때문에 뭐 북한 공작원에 의한 납북설이나 중국에 팔려갔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거든요. 납북의 가능성은 뭐 아예 없다고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60년대, 80년대 이 사이에는 북한이 한국에 간첩을 보낼 목적으로 간첩들을 교육시켜야 되니까 이 교육을 일본인들을 납치해와서 시킨 적이 있습니다. 일본어 가르치고 뭐 일본인들의 습관 이런 걸 가르친 거예요. 왜냐면은 북한인 티가 나면 안 되니까 일본인처럼 위장시켜서 우리나라에 보내기 위한 이런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을 많이 납치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일부는 사실로 확인되기도 했어요. 그러면 4살밖에 안 된 아이잖아요, 신현은. 이런 아이가 일본어를 가르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상교육을 시키기 위해 진짜 일본인을 데려와서 뭐 납치해서 교육시켰을 뭐 이런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었겠죠. 여러 추측을 뭐 해볼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인된 건 없고요. 아이의 행방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30년이나 넘은 사건이고요. 아직 아무런 단서가 새로 나오지 않는 걸 봐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뭐 연구 기재로 남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이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미제로 끝난 사건이라 어느 순간부터 수사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사건 내용은 좀 짧고 좀 허무하다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뒤에 남아있거든요. 계속 알아볼게요.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은 1989년 일본에서 일어난 마츠오카 시냐의 실종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하자면은 이 사건은 지금도 일본에서 가끔 방송이 되고 있거든요. 아직 살아있다면 마츠오카 시냐는 한 40살 초반쯤 됐을 겁니다. 이거는 시냐가 16살일 때를 상상해서 만든 실종 전단지 사진이에요. 사건 12년 뒤에 이제 상상해 본 거죠. 그동안 사건의 큰 단서는 아직 나온 게 없지만 2018년 1월 31일에 어느 남성이 자기가 그때 실종당한 마츠오카 시냐라고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입니다. 일본 TV 방송 중에 TBS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신원 불명자들의 신원을 찾아주는 프로가 있던 겁니다. 와다 르토라는 25살이에요. 이 사람이 출연했었고 자기가 4년 전 쇼핑몰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그때 기억을 잃었는데 오래전 기억이 하나 남아있긴 했다 그래요. 그게 바로 4살 때부터 모르는 아저씨에게 21살까지 17년간 감금을 당했었다는 겁니다. 21살이 되면서 도망쳤고 4년째 자기는 지금 보호센터에서 지내는 중이라고 밝혔어요. 확실히 얼굴형을 봤을 때는 실종 당시의 마츠오카 시냐와 꽤 비슷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28년 만에 사라진 아이가 나타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이는 또 맞지 않아요. 1989년에 4살이었으면 2018년에는 35살쯤 돼야 합니다. 그런데 와다 류토는 자기가 25살이라고 소개했거든요. 10살 차이가 난다는 거죠. 하지만 얼굴이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기억상실이라는 부분을 감안해 주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자기 나이도 정확히는 모르고 있는 상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 출연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남자의 정체가 밝혀졌어요. 방송 보고요, 사람들이 신상을 찾아낸 거죠. 자기를 와다 류토라고 밝힌 남성의 원래 이름은 키타자와 히사시라고 합니다. 오른쪽 사진은 졸업 앨범이에요. 사건과 상관도 없는 미에현에서 태어났고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사라진 시냐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 거예요. 왜? 너무 비슷하니까. 그래서 결국 시냐의 아빠인 마사노부와 친자 확인 검사까지 하게 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거는 검사 이후 시냐의 아빠가 직접 SNS에 올린 글이에요. 부모는 아무리 오랜 시간 떨어져 있어도 자식을 만나면 한눈에 알아보는 법인데, 키타자와 히사시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별 느낌이 없었고, 검사 결과 친자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에요. 마츠오카 시냐가 아직 살아있다면 지금 36살이죠. 실종된 아동을 찾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요, 어릴수록 아이의 외형이 성장하면서 빠르게 변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져도 34년 전의 아이 얼굴을 이제 와서 추측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데이터에 의해 만들어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변수라는 게 또 너무 많습니다. 성장기라 외부 요인에 의해서 얼굴형이 바뀔 가능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친 경험이 있거나 안경을 썼을 때도 얼굴형이 바뀌는 이런 경우들이죠. 가장 확실한 건 DNA 대조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 키타자와 히사시 외에 자기가 38년 전에 실종됐다고 주장하는, 자기가 마츠오카 시냐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야 될 겁니다. 그런 데다가 시냐의 엄마인 케이코는 2020년 10월에 또 사망했어요. 아빠가 남아있긴 한데 시간이 또 계속 길어진다면은 결국 마츠오카 시냐를 찾는다고 해도 그만큼 의미가 또 사라지겠죠. 여러 부분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사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까지예요.